뉴스를 봤다고 해서 뉴스를 본 게 아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스콕스를 봐야 뉴스를 본 게 됩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 시사평론가 김성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요? 왜 한참 나를 째려봐? 째려보는 게 아니고 빨리 너 말해. 뭐 이런 압력으로,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닙니다. 빨리... 압력이 아니라 이 애수의 눈빛. 이러한 이제 비도 오고 빨리 구독자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빨리 소개해라. 뭐 이런 뜻으로도 읽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눈빛에는 그러한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부탁드릴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들이 오셨나요? 늘 와주시는 분들이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출석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주신 분이 JONG 정님께서 지각 안 하고 일찍 들어왔네요. 히히 좋아요 꼭 누르고 대기 중. 두 분 항상 감사드리며 듣고 있어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김나경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바람행복님 휴가 왔어도 숙국소 두 분 기다리고 있어요. 휴가 중에서도 지금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휴가 중에 스콕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가 중에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소식이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지. 그렇죠. 뭐 낙관이 있어야죠. 세상사 사는데. 그렇지. 한나땡이다. 뭐 잘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낙관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삶에. 그러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렇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진짜 막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려놓게 되는데 그거를 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 그게 결국은 사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슬프지만 낙관을 가지자. 꼭 뉴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낙관을 가지자. 뉴스 말고 낙관을 가지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오늘 뭐 신문 1면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나는 예측이 틀렸어.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누가 내기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과반을 한동훈 후보가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한동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강제로 반대편에 서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내기를 걸었는데 결국 졌어요. 강제 내기. 강제 내기. 야. 그렇다면 제가 그냥 안 되는 쪽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실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만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되게 괜찮은 분이어가지고. 그래요? 비중 있는 분이라. 그러시구나. 네네.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전계환 대표님은 아니다.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네. 일단 신문 1면들을 쭉 보죠. 일단 경향신문 1면을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시면은 내기를 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이변이 없었다. 한동훈 갑자기 바늘로 쿡 찌르는데? 뭐 이변이 없었다는 게 1차에서 끝났다. 어대한이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경향신문 1면의 제목이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것 같고 한국일보 1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1면 보시면은 여당 대표 돌아온 한동훈 국민 눈높이 반응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신문 중에 요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라고 요 점을 제목으로 쓴 신문들이 있어요. 요 한국일보가 그렇고 조선일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변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은 그런 발언인데 그걸 주목한 거죠. 이 신문들은. 우리도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국민님이 되길 바라고 있어 라고 조선일보가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말 거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진도 기분 좋게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뒤에서는 웃고 있고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이번에 최고위원 가장 득표수가 높은 수석 당선자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갈 길이 9만인데 웃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제 한겨레 1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1면. 요 언급에 주목한 신문들이 있습니다. 100일 만에 귀환을 했는데 김건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그 국민 눈높이가 김건희 수사구나. 그렇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네, 국민 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요렇게 문장을 갖고 오면은 뭔가 용산에 대해서 각을 세우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뭔가. 그렇지. 영부인 문자도 5번이나 씹는 사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일면 보여주세요. 네. 중앙일보일면도 마찬가지로 김여사 조사 국민 눈엔 부족. 네. 한동훈 63%로 압승. 하나같이 기분 좋게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국민 눈에 부족했다.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조사를 만든 게 물론 검찰이 저렇게 한 거기도 했지만 검찰이 조사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잘못한 거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겠어요? 저 자식들 진짜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겠죠. 네,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태의 핵심을 딱 찌른 제목은 동아일보였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일면을 보여주시면은 맞습니다. 제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윤심 힘 못 썼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윤심이 힘을 못 썼다라는 이러한 제목이 나온 이유 사실 득표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62.84%로 지금 당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인데요. 51세의 한 대표는 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3일 만인, 그러니까 석 달 만인 23일 62.84%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원외 인사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는 친윤 진영의 거센 비토에도 당심에서마저 지난해 전대와 달리 윤심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집권 3년 차에 대통령과 당대표로 만난 두 사람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어떻게 충돌할지에 따라 집권 후반기 여권 지형이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62.84% 득표라는 거는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후보가 14.58%, 윤상현 후보가 3.73% 순이었는데 네. 한동훈 후보 득표가 나머지 세 후보 득표를 합산 37.16%보다 25.68%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셋이 다 합쳐도.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친윤 조직표가 결집했다는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김기현 후보가 52.93%를 얻었는데 이거보다 높았고 영선 돌풍이 불었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에 이준석 후보 43.81% 득표율과 비교해도 높았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게 아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8대2로 이제 진행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당원 투표에서도 62.69%,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46%.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그러게요. 이런 정황을 다 종합을 하면 뭔가 윤심이 작용하고 조직표가 작동을 했으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국민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윤심이 안 먹혔다. 오더가 꽂히지가 않았다. 조직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난 조직표가 좀 가동될 줄 알았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공소 취소 청탁 논란이 좀 있었을 때 이거 자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남권의 경우에는 조직표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직표가 확 움직일 경우에 특히 윤심이 작동하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 친윤계가 더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현역들이 좀 조직표를 움직이면은 뭔가 과반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4개에서 졌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직표라는 게 조직표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조직표라는 게 가령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네 국회의원이 가령 그 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네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권리당원으로 집 꽂아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권리당원이 예를 들면 한 뭐 5,000명 된다라고 할 때 TK 지역 같은 경우에 5,000명한테 다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핵심 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라는 거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번에 정말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에요. 네, 원희룡 후보를 좀 뽑아줘야 됩니다. 이 논리를 설득을 하고 또 이 핵심 포스트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당원들한테 그 논리를 설파를 하고 이런 구조가 작동을 해야 조직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원 정서라든지 이런 아주 하위 레벨에서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동조가 돼야 돼요. 최소한도로는. 그러니까 근데 대개는 동조가 되겠죠. 얼마나 이 하위 레벨에서도 대통령을 싫어하면 그치. 이 영남에서도 안 좋아하는 그렇죠. 거야. 이제. 오더가 안 먹히냐 이게. 맞아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표가 전혀 안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3등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노력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후보가 제일 스타일 구겨버렸는데 14.58%가 나왔어요. 윤상현 후보는 3.73%. 원래 뭐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아무리 국민의힘이고 영남이라 하더라도 결국 토대 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총선 민심도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부감, 윤 대통령한테 국정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냥 마냥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러다가 보수 공멸이 올 것이라고 그렇죠. 하는 공포감, 우려가 결국 그 안에 국민 정서에 깔려 있는 거에 그 위에 보수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엇나가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 안 먹히는 거예요. 경향신문 3면. 총선 책임론, 배신자론, 안 먹혀. 윤심보다 미래 권력 택했다. 이 경향신문이 이렇게 썼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한 친윤계 의원이 경향신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불충한 의원이에요. 대통령이 힘이 없고 대통령을 위해 나설 만한 사람도 없다. 과거에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성공했지만 지금은 친윤 그룹이 어디 있나?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윤계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 쇄신 열망과 함께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열망과 함께 총선 참패 이후 차기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을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깔렸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 여당이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야당에 맞설 적임자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고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경쟁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이 대래 표를 결집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부터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 반발심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문자 이 얘기로. 그러니까 이건 가만 냅둬도 한동훈의 지지율은 어찌됐든 경쟁 과정에서 왜냐하면 제일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무슨 영부인의 뭐 여사의 문자가 막 공개되고 그 다음에 막 사촌 논란에 막 댓글팀에 뭐 나올 거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 공천 취소 청탁 문제를 스스로 폭로하면서 조금 헛발질을 한 측면은 있겠지만 결국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한테 국정 맡기면 안 된다.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에서 사실은 한동훈을 맡고 싶었으면은 선거의 구도를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선거 구도는 한동훈이 나오면서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 옆에 가로 열고 김건희 이렇게 근데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요 구도로 잡힌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옆에 가로 열고 김건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괄호가 없어졌어요. 한동훈이냐 윤석열 김건희냐 이렇게 그치. 돼버렸잖아요. 그치. 이 불리한 선거 구도를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뒤집을 수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선거 구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공소 취소 자기 스텝 꼬여가지고 나온 거 그걸로 사실은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꾼이라 해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못 막는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한겨레 3면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지만
하지만 변화내건 한동훈 대통령과 관계, 계파 갈등, 거야 등 난제 네,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친한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총선에 왜 졌느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내건 변화를 당원들이 알아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도 전당대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60%대의 압도적 표를 민심과 당심이 줬다. 변화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그 다음에 뭐 과제라고 하는 거는 굳이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친윤계 앙금 해소가 지금 과제로 남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윤은 전대 내내 원희룡 후보를 전면에 내서 한 후보를 거칠게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분당대회까지 대회란 말까지 나왔는데 한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패한 뒤에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걸려서 잊자고 말했다.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이 앞으로 친한이니 친윤이니 정치 개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 추후 한 대표가 임명 가능한 당직인 정책의장이나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잊는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데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검사 캐릭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다. 잊을 수 없는 건데 당장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 이미 윤 대통령과는 김 여사 문제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는 게 당 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근데 임기가 3년가량 남은 윤 대통령하고 직접 각을 세우고 충돌하는 거는 여권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게 그렇죠. 딜레마일 것이고 그런데 이미 총선과 전대 과정에서 서로의 속내를 파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돌과 갈등 불가피한데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법이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드러난 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스트트랙 공소시효 폭로 등 한 대표 자신의 가벼운 이미지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과제일 것이고 임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야권과의 관계 설정. 이거 난제다. 첩첩산중이다. 아니 뭐 야권과의 관계는 내가 보니까 그중에 뭐 하나 한 5개 중에서 1개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 한동훈 대표가 탄생해서 보수 정당이 뭔가 변한다. 이걸 보여주려면은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와 큰 틀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풀 것이냐와 그다음에 야당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서야 되니까 야당하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이냐 이 두 개의 큰 주제를 놓고 사실은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있으면 그중에 4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너무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 그렇죠. 그러면 요걸 푸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야당하고는 잘할 거냐? 그것도 뭐 안 될 것 같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쨌든 2조 심판론이나 이런 거에 기대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정치 대권 가도를 이어왔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랬잖아요. 이조 심판론뿐만 아니라 저 범죄자라고 얼마나 많이 욕했어. 민주당을 거의 쓰레기 집단 취급했어요. 그때도 얘기했거든. 그렇죠. 만약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보고 야당 대표 만날 거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이게 가벼워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 거야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임기가 2년으로 2026년 7월까지인데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대선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달에는 그치. 사퇴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 건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데 동아일보 3면 보여주세요. 결국은 근데 당장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사실. 왜냐하면 당장 수사를 놓고 수사 방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서 신문 1면에서 보시듯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방식은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어제 수락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단결이나 하나다 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하더라도 운명 공동체라고 축사를 한 지 2시간 만에 총선 군면
부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김 여사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풀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로 만나 앞으로 펼쳐질 윤한 관계를 보여줄 상징적 장면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당신과 민심에서 압승한 만큼 당 장악력이 높아지고 한 대표 중심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집권 후반기 여당 내 무게추가 한 대표에게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현재 여권 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갈 때 가장 사실은 예민하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임 일성이 지금 변화 민심을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대응이 윤한 갈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사에 네. 보면은.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췄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제2부속실에 대해서도 당대표 후보들 모두 생각이 같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용사는 이거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효성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뉴스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용산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참 또 제2부속실을 좀 할까 이렇게 하다가 바뀌었다고 분위기가. 근데 뭐 그거 해봐야 좀 거추장스럽지 않아?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구가 있을 텐데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거요? 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려면은 제2부속실 관련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특검까지 가는 거는 좀 더 복잡한 그렇죠. 문제고. 뭐 김건희 특검을 받으세요, 특별감찰관을 받으세요. 그거보다 제2부속실을 알아서 좀 설치해 주세요. 이게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쉬울 텐데 그거서부터 사실 용산에서 뭐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권에선 제2부속실 설치 등에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요구하면 또다시 정면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극적 화해를 내다보는 시각은 그냥 약간 꺼림직해가지고 기자가 넣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피곤한 두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지 못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의미심장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한동훈도 같은 배를 탄 건 맞거든. 왜냐하면 자기도 수사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동훈도 같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이 지금 막 겁도 없이 달겨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랬을 때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1차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만 일단 잘 푼다고 하면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기사 중간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윤 대통령과의 충돌 및 갈등을 불사할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탈당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막지 못할 텐데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 결국은 두 사람은 과거의 뭐 사건들도 그렇고 인간관계로도 그렇고 묶여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어디까지 갈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또 두 사람의 성정이라든가 뭐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갈등 안 하고 또 배길 수 있을 것이냐. 깐죽깐죽 하면서 자꾸 그러고. 그렇죠. 한쪽은 그러고. 이러고. 대통령은 자꾸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아주 버튼 눌리는 데가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를 지워버리면 돼. 그러면서 갈등 요소가 없어. 내가 볼 때 크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럴 리가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이 자기만의 최상병 특검법을 뭔가 하겠다고. 근데 어제 당선 직후 취재진하고 또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또 만난 건 아니겠죠? 네, 같이 만난 거 아까 그 동아일보가 표현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는 전기가 새로 생긴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 등에 대해 국민께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자신을 겨냥한 야권의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억지 협박이다.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라는 목적 말고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특검이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수정안 공약과 관련해선 당내 민주적 토론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내 토론이란 전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여당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해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당론 채택이 어려운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당내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테니까 토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제3자 추천안을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내 토론에 붙였을 때 그럼 그렇게라도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저렇게 치렀는데 설득이 될까?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동아일보 4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4면 최상병 특검법 다시 꺼낸 한동훈 친윤 당 풍비박산 날 수도. 그러니까 제가 내놓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한 특검 속내를 드러낸 상황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근데 동아일보는 하지만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친윤계가 이견을 보이면 이게 거의 당 쪼개지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친윤 진영은 정권 초 구심점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의 불출마 등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네. 여전히 현역 수십 명 의원이 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반대편에 섰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협의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한 친한계는 한동훈 비대위 출신과 비례대표 위주 초재선 10수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그렇죠. 다만 똘똘 뭉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세로 보면 친윤계보다는 더 적단 말이에요. 세가. 그렇죠. 더군다나 이 친윤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동훈 대표의 공소 취소 공격과 이후 대응을 보면 동지나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당장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친한 친윤 진영 간 극한 전쟁으로 번질지 가늠자가 될 걸로 보인다. 친윤계 여기 인용된 걸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이 한 대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은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가 말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당내 민주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이 기사는 일단 시간을 벌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재의결을 이전에 하던 거는 재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을 벌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분명히 뭔가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우리가 좀 기다렸는데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뭐 거기서 뭐 토론을 하시고 뭐 그럴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재의결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논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민주당이 제3자 그냥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또 토론이 안 끝났어요. 뭐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럴 건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어떤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내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나?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만약에
이 재표결 과정 등에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여당에서 나오면 여권 전체가 책임론으로 4분의 1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런 게 도화선이 돼서 한 대표와 친윤계가 갈등할 경우에 야권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한동훈 특검에 친윤계가 동조할 수도 있다. 기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뭐 서로 그냥 같이 찔러서 죽자는 얘기인데 뭐. 친윤계 입장에서 니도 한번 찔렀으니까 나도 똑같이 찔러줄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가령 한동훈 특검법을 법야권이 통과시킨다. 한동훈 특검법을 네. 통과시킨다라고 했을 때 다른 특검은 다 거부했는데 그것만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국회로 돌아왔을 때 친윤계 8표 이탈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이탈한다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의 분당이지 뭐. 그렇죠. 그런 분당이에요.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여권 관계자가 친윤계를 비롯한 자신에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등 돌린 세력하고 원팀을 만들지 못하면 그가 생각하는 다음 스텝 밟기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론은 최상병 특검법은 안 된다는 거다. 결국 원내에서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제안해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친윤인데 한동훈이 들고 와도 추경호가 막는다. 한동훈은 또 원외 인사고. 그렇죠. 그런 얘기고 대통령실에 원내 지도부까지 반대하는 안을 원외 당대표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여서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과제다. 최상병 특검법도.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용산하고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용산하고의 관계라는 문제인데 당장은 어땠느냐? 당장 어제는 어땠느냐? 중앙일보 4면 보여주세요. 당장은 뭐 시작부터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뭐 이럴 수 없는데. 시작부터 뭐 너 그만둬 이렇게 어떻게 해. 그렇죠. 한동훈 당정화합 최선 용산의 전화 윤 대통령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전화 통화를 갖고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자기 전화 통화 내용을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가 먼저 전화를 했고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하라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네. 초청 대상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도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정 화합 만찬을 하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데 요거는 근데 이게 한동훈은 난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같이 만나자 그랬을 때 나 걷어찼잖아. 네 몸 안 좋다고 나 안 만나줬잖아. 그 앙금도 아직 가지지 않았는데 한동훈만 보기 좀 꺼른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장지만 보면은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는 한번 또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낙선한 분들도 있으니까 위로를 좀 대통령이 해야지 좋은 포장지를 만든 것 같지만 이런 일정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맞아요. 어제 전당대회 현장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왔는데 영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 한국일보 이면에 그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하고 전당대회 2년 연속으로 지금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등장에는 월드컵 응원가를 연상케 하는 힘찬 북소리, 정부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는 음악이 함께했다. 또 극적인 승리를 일궈낸 2022년 대선을 상기할 기호 2번 윤석열 공식 로고송인 코리아도 재상이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막 행사장에 사람 많이 가득하니까 대원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근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사뭇 당당한 발걸음이었지만 지난해와는 조금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10,000명의 당원의 열광적인 연호를 바르며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사했다. 사회자가 윤석열 연호를 수차례 유도했지만 윤 대통령과 거리가 먼 곳에선 연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당원들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입을 꾹 닫고 조금은 굳어진 표정으로 전당대회 후보들과 인사를 이어갔다. 반면 윤 대통령에 앞서 입장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겐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어디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듯 가장 뜨거운 환호성을 얻은 사람은 단연 한 후보였다. 당원들은 행사 초반 한 후보가 불끈 쥔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등장하자 일제히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만남은 건조하게 끝났다. 윤 대통령은 내빈석 1열에 서 있던 최고위원 후보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곧이어 한 후보를 마주했는데 한 후보가 먼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별말 없이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한 뒤 지체 없이 이동했다. 정확히 반년 전 충남 서천군 화재 때 연출됐던 한 후보와 윤 대통령 사이 90도 인사나 토닥거림 같은 각별한 장면은 없었다. 그 다음에도 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쵸, 갔죠. 한동훈 그 뭐 발표되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갔습니다. 대통령이. 네. 전당대회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있었으면은 얼굴이 울그락. 네. 먼저 우리 대통령실에는 결과 어떤지 알려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면은 또 대통령 모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동훈은 안 되라고 계속 분위기를 다 풍겨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안 가버렸어. 더군다나 예년에는 갔는데 지난번에 왔는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뜩치 않아도 대통령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리 갔었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 그렇죠. 대통령은 잔뜩 굳어있고 한동훈도 그냥 딱 할 만큼만 하고 말았다. 분위기 썰렁했던 거야. 한겨레 4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겨레 4면 보시면은 사진 보십시오. 저 사진인데 3초 인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 3초 인사. 네, 저 90도 인사가 없잖아요. 뻣뻣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너랑 나랑 같아. 네. 내가 그때 폴더 인사하느라고 허리 아파 죽겠거든? 근데 죽을 뻔했거든? 근데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너 나 완전 개박살 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저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 세간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90도 맞아요. 인사한 다음에 폴더 인사라고 얼마나 그 평가가 많았어요. 폴더 맞아요. 인사했다. 한동훈이 굽혔다. 그리고 끝났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한동훈 대표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 인터뷰를 그 전까지 안 하다가 쭉 했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라디오 인터뷰를 하러 와서도 라디오 인터뷰 시작하면 소개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서 90도 인사를 합니다. 라디오인데. 그 요즘 유튜브로 다 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는 보통은 90도 인사를 해. 이러면서 90도 인사를 한 거에 대한 그 물타기를 한다는. 그렇죠. 난 폴더 인사는 나 원래 그랬던 거야. 난 원래 폴더 인사 많이 해.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한 거 아니야. 많이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다음에는 굳이 난 폴더 인사는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치인의 풍물을 몸에 그냥 이렇게 배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계산하는 행동만 하고 계산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서 사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진이었다. 다시 한번 한겨레 4면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사진이 보여주는 게 위기의 윤 대통령 당정은 하나라고 했지만 미래 권력으로의 쏠림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한 대표 당선의 대통령실은 이전 사례를 고려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고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여러 행간이 깔려 있는 것 같죠. 불편한 내색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요.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등 국정 성과를 보여주며 국민 지지를 받으면 여당도 무조건 용산과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체코 또 간다는데 체코를 가신다는데 그만 좀 가라고 하면 안 되나? 체코 원전 수주나 국정 성과가 나오면은 국민이 지지를 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지지를 하면은 여당이 용산과 각을 안 세울까요? 뭐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결국 돼도
어떻게든 주저앉힐 것이다. 그래서 플랜 A는 김목금 프로젝트 나왔잖아. 네, 플랜 A는 일단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걸 막는 거고 플랜 B는 되더라도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네. 이런 수단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게 됐습니다. 맞아요. 동아일보 4면 보여주세요. 최고위원 친한 2명 대 친윤 3명 당선, 한동훈 지도부 9명 중 4명 후군 확보. 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좀 논란이 되게 됐지만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동반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더하면 지도부 9명 중 4명을 확보해 당권 방어막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걸 친윤계 누가 당선됐는지도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그 친윤계에서는 지금 이뉴한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이뉴한 의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출신 김지원 후보. 저 김지원 후보 진짜 찔겨. 친윤 여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됐으니까 친윤으로 하겠죠, 이제. 네, 나경원 네. 쪽하고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으로 행동하겠죠. 네. 네. 이분은 좀 늘 애매한데. 네. 아니, 하여튼 애매한 게 아니라 참 사지에도 잘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정말 불사조 같은 정치인이에요. 대세를 항상 따라가시는데. 맞아요. 그리고 김민전 후보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PK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뭐한데 사투리가 점점 세지더라고 이분은. 여성목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인원으로 포함하면 9명으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포함하면 5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대표가 지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2명하고 사무총장에 친한 인사를 임명을 하면 지도부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 출신 김형동, 수석대변인 출신 박정아, 비대위원 출신인 한지아 의원과 재선의 배현진, 초선의 고동진, 정성국 의원 등이 한 대표 체제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총장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임명할 건가? 이걸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정점식 최고 정책위 의장을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대표가 교체할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이 대표가 새로 됐으니까 아마 당직 인선을 새로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다만 이 지도부 붕괴 얘기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청년 최고위원에 지금 진종호 후보가 뽑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이 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명 중 4명 사퇴라는 거는 결국 이 친한계가 한 명이 당선되면 무너지는 건데 2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2명이어서 무너지지는 않게 됐다. 그리고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 중에 박정훈 의원이 사실 나왔었는데 박정훈 의원은 사실 이 사람들 중에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뭐 이렇게 김민전보다 오히려 득표수가 그쵸. 높았는데 그렇죠. 여성 최고위원을 1명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은 1명 무조건 되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은 우리 TV조선 앵커 출신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런 결과다. 그래서 플랜 B도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플랜 C를 고려하려나? 네, 평론가의 상상력은 플랜 C는 뭘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사건건 추경호가 그러는 거야. 자, 투표로 정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문들이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우선 한겨레 사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제목이 한동훈 대표 일성 민심 용산 출장수 5명부터 벗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윤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여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여권 전체의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기는커녕 최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쓰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독단과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끽소리도 못 내고 이전과 똑같이 용산 출장소 노릇에 머물러서야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이미 전체 민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국정기조 전환과 야당과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서 민생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또 전대에 참석해서 거대 야당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려면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아직도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바꿔야 되고 네. 또 댓글팀 의혹 등 전대가 끝났다고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해명하고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도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사설도 한겨레신문 사설하고 사실 큰 틀 안에서 기조가 좀 비슷한데요. 지지자들의 육탄전으로까지 치달은 역대급 진흙탕 선대는 어디안을 확인하며 막을 내렸지만 한동훈 여당 앞에는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 전대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변화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위기감을 표출하고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약체로 분류된 김기현 의원을 과반 당대표로 만들었던 윤심의 위력은 찾아볼 수 없다. 총선 민심에 이어 당신마저 돌아선 상황을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 점에서 한동훈 여당의 과제는 명약관화하다. 한 대표는 출사표에서 밝힌 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출장 조사 논란에서 보듯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국민과 당원들은 이제 비정상 국정을 바로잡을 주체로 여당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어정쩡한 봉합이 아니라 집권당을 철저히 쇄신하고 당정관계도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한동훈 여당은 용산이 아닌 국민만 보고 용감하게 변화 쇄신해 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 경향의 시각이라면 네. 보수신문의 또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조선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걱정을 해요. 조선일보가 유난 충돌 국정과 국민위에 여기서 끝나야 싸우지 마세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보수가 뭘 걱정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인데 이번 전당대회가 극한 갈등과 내분으로 치달은 근본 원인은 이 경선의 바탕에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대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폭로, 공소 취소 요청 폭로 이런 것들은 총선에서 참패해 108석의 수상으로 쪼그라든 집권당이 쇄신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곧 갈라설 사람들처럼 싸운 거다. 양측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무엇보다 많이 듣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자세는 당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는 여권 전체 조종자가 되기 힘들다. 신윤계도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상처 주고 낙마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친윤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탄핵, 각종 입법 폭주 등 정치 현안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대통령과의 이견이 언제든지 노출이 돼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역대에 이런 여당 대표의 처지가 없었다. 이런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 역시 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다. 이 어려운 절망감 느껴지십니까? 네. 중앙일보 사설은 좀 더 이제 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데 조선일보 사설도 평상시 야당 비판할 때는 연필심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냥 아주 날카롭게 막 쓰는 느낌인데 그냥 뭉툭하게 다 쓴 연필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 쓰는 느낌으로 사설을 썼는데 중앙일보도 조금 비슷해요. 신임 한동훈 당대표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뭐 사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 대표에게 요구되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보수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되찾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보수는 있지만 보수 정신이 사라져버렸다. 보수 정신이 흔들리니 보수 정당은 무능한 수구 세력으로 낙인 찍히곤 했다. 수구란 말 그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보수와는 엄연히 다르다. 보수의 가치란 안정성의 토대 위에 끊임없이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총선에서 참배한 영국 보수당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이 보수당 얘기 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간의 경쟁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완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외양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평등 문제나 보수 2.0 제3의 길이 됐든 보수 2.0이 됐든 중도 보수의 빅텐트를 만들어갈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때다. 불평등 문제나 세금 복지 문제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이 좀 재밌는데요. 당신과 민심이 60% 넘게 한 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것도 그런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전진은커녕 퇴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극우 유튜버에게 휘둘려선 미래는 없다. 무책임한 극우 유튜버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무책임한 극우 유튜버를 바라보면서 시청하면서 그 채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윤 대통령이 떠오르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설에서 결국은 요구하는 거는 보수 전체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 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좀 더 중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보수라는 가치에 맞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 때 선 것은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의 시대정신 이 모두가 지금 기로에 섰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의 품격도 좀 되찾고 수근한 말 좀 듣지 않게 그렇죠. 전진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라. 정책도 좀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극우 유튜버 그 채널 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혁신하는 국민의 보수의 시대정신 그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당을 좀 이끌어라. 그렇죠. 그럼 윤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 윤 대통령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한동훈 씨라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 네, 과연 그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조선일보 빨리 그거를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확 그냥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인터넷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인터넷을 맞습니다. 바꾸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검찰 얘기를 할 겁니다. 검찰 내부가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데. 근데 지금 9시 22분이야. 네, 오늘 대기록을 쓸 것 같아. 검찰 내부가 지금 스타워즈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타워즈와 같은 검찰 상황을 되짚기 전에 인터넷을 확 뒤집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워!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인터넷으로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77만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인터넷 TV 가입원 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신기록 쓸 것 같아. 네, 신기록을 향해서 달리는데 검찰도 신기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단합니다. 한겨레 일면 보여주세요. 네. 김건희 출장조사 진상파악 총장 지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기해달라. 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하여튼 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서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받은 뒤에 강하게 질책을 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총장에게 사과를 했다 그래요. 이후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보고 누락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 파악이다. 조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파악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수사팀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진상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 뭔 어려운 환경인지 잘 모르겠어. 밥값을 안 줬나?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이렇게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는데 진상 파악이 시작될 경우에 수사팀이 더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상 파악 지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그래요. 사실상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지금. 총장이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는데. 아니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총장 지시라고 하면 찝소리도 못하는 조직에서 연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좀 연기 좀 해줘요. 이렇게 한 톤이라는 거잖아 지금. 한겨레 오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오면 보시면은 제목 총장 지시 막아선 중앙지검장 김 여사 조사 내홍 확전 기록. 김건희 여사 조사 한번 제대로 하려다가 이렇게 그거에 김건희 여사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 조직이 결단나게 생겼어요 지금. 좀 이거를 충돌, 내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보고 누락건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이 지검장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진상 파악을 해달라며 연기를 요청한 것은 수사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 파악까지 시작되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진상 파악을 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수사팀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누구 때문에? 뭐가 뭐 힘들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수사야? 몇 명 소환 조사하고 말았잖아. 왜 힘들까요? 왜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고 수사하는데 뭐가 힘들어? 몸이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뭐 누구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나는 좌천당하지 않을까? 그냥 검사 법복을 그냥 벗어야 되지 않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수사했다는 거 아니야? 아마도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감찰을 하거나 진상조사하게 되면요. 자, 수사팀 휴대폰 다 내놔. 이창수 휴대폰 줘. 그리고 수사팀 휴대폰 다 내가지고 다 풀어. 비밀번호 풀어주겠지 설마. 대검 감찰인데. 저는 비번이 27자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 설마. 그럼 너 관둬라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거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민정수석 전화가 줄줄줄줄줄 나온다. 수석실에서 누가 전화했다. 그럼 끝장나는 거지 뭐. 그게 만약에 외부로 공개가 된다. 상상하기 싫을걸? 그래서 다 이런 사정, 사실 뻔한 사정이라는 거를 검사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선 확전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검 간부는 총장 입장이 맞는다는 쪽도 있고 수사팀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쪽도 있고 현재 내부 여론은 갈리는 상황이라며 사안이 더 커지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수습 국면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왜일까요? 이게 난리 난다 이거 진짜. 이거 까기 시작하고 한번 쌈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아무도 사실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만 해도 진상 파악이 국면이 정리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 지휘권 문제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수사 결과를 덜컥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표해버리는 거야. 왜? 아니 지휘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제가 그냥 발표했어요. 소신 있게.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조사와 관련돼서 진상 파악이 정리된다고 해도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명품백 사건 의혹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이걸 굳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가지고 비공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론이 예를 들면은 기소라든가 뭐 아주 뭐 대단한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은 사실 이 수사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소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 솜방망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야 솜방망이가 먹힐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원석 총장은. 근데 조사를 이상하게 한 다음에 지금 솜방망이가 나온다 그러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석 총장의 이 경우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수사 지휘가 가능한데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청탁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용납을 못 하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치. 조사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팀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충돌하는 국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버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떠오르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정반대의 상황이 온 건데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한테 자기가 당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우가 다르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빙의가 되면 자기가 그렇게 당한 일을 똑같이 보복해주고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원석이 뭐 그 정도 기계 있는 사람도 아니구만 내가 볼 때는. 근데 웃기는데 네.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진상 파악 지시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이 자는 그러네요. 나만 조사해. 중앙일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신면. 그러니까는 1사 차장과 그러니까 윤석열들의 세상이에요. 러시아 인형 아세요? 네, 마트리스카? 네. 열면은 똑같은 인형이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윤석열 흉내쟁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1차장하고 4차장 그리고 형사 1부장 반부패 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대검 방침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대면 조사의 필요성과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 방문조사 제안을 수용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려면은 내 밑에 있는 애들 건드리지 말고 나만 조사하십시오. 왜 조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딱 이 톤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고 물론 검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위에서 김건희 여사 뭐 봐주기 모드로 이제 너무 간다는 거에 대해서 또 소심하지만 나도 좀 그런 모드야 이렇게 좀 또 들이받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그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한다고 그러니까는 나만 파악해 이렇게 또 뒤에 내 후배들 진짜. 내가 지킬 거야 이러고 또 들이받고 재밌다. 그러니까 이원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친윤계나 여권에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고 저 정치하려나 보네? 그렇게 했는데 이원석을 이렇게 치우려고 하니까 이창수가 고개를 디밀고 나와서 이창수도 정치하려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뭡니까? 일단 대검은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세 가지인데 총장 지휘 위반,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 명부백 관련 보고 지연 세 가지인데 대검은 이번 일을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서 총장 지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총장 지휘 위반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아까 진상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상 조사와 감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총장이 비공개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검찰청사로 일단은 불러야 된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원칙으로 김 여사 조사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휘감독권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휘 위반, 총장 지휘 위반이다. 네. 대검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앙지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첫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총장한테 없어서 처음에 보고를 안 한 것이고 둘째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안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서 보고가 늦어졌다. 이 두 개인데 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속 상관 보고보다 타 기관 보안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게 검찰의 오늘이다. 근데 직속 상관 보고보다 타 기관 보안을 우선한 이유는 뭐냐? 누구 때문이냐?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고 용산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개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이제 정치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계속 뭐 어떻게 깎아내리는 거야. 계속 네. 깎아내려야 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조선일보가 취재한 검사들이 하는 얘기겠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임기 말에 김 여사를 무리하게 검찰청으로 소환하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 이 총장이 수사팀에 화를 내고 불화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치적인 행보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총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인 같은 모습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인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런 얘기하는 검사들은 굳이 나누자면 이원석 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편일까요? 뭐 물어봐야 뭐. 그렇죠. 용산 편이니까. 용산 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게 용산에 놀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원석 총장이
아까 뭐 수사심의를 뭐 소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바로 이제 이원석은 민주당 사람이 된다.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그래서 이원석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 아니 글쎄 그거는 이제 실체적인 영역인 것이고 주장을 네네. 완전히 그렇죠. 무슨 이원석과 무슨 뭐 민주당의 커넥션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겠지. 네, 완전히 바보 만드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맞아요. 보여주는 것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봐주기를 하려고 한 것도 같지만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그 모양새를 좋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지휘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회복 안 했어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시도를 했다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장관하고 언쟁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수사 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며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격화된 검찰 내부 갈등은 이때부터 불씨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합니다.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22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그러니까 패싱당하고 난 다음이에요. 대검 참모들 대상으로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총장은 이달 7일, 그러니까 7월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상황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가 조작 사건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뭐 수사지휘권 박탈됐다 이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검찰총장의 아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사건이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논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를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한할 경우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올 5월에는 박 장관도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공감했다는 게 이 총장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여사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건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경호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디오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를 했고요.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19일 저녁 조사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 조사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다 아시다시피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이었고 이 총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아니 이 총장이 총장 취임 직후 서둘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는 것도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지금 내가 장관하고 언쟁까지 했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검 참모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지금 이제 본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속보가 왔어요. 속보가 뭐가 왔냐면은 네. 대통령실 청사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치우고 있대요 지금.
대단합니다. 청사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네, 막 거기 떨어졌대요. 네,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그게 떨어졌으니까는 며칠 모른 척했는데 이제 또 대북 강경 행보 뭐 하겠죠? 근데 아니 대북 강경 행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떨어지기 전에 청사 반경 몇 킬로가 비행 금지 구역인데 아무것도 못 뜨는데 그 주변은 북한 풍선이 떴어. 뭐 그리고 청사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어. 쓰레기가 아니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말. 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북한 탓이에요? 용산 탓이에요? 북한이 처음 보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는데. 하여튼 간에. 아무튼 자 그러면 장관 왜 이렇게 지휘권에 집착을 하느냐 이거 왜 안 돌려주냐. 예? 그게 뭐라고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세요.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네. 이거는. 지휘권 배제 방치하는 법무부 속내는 검찰 직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논리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처음 등장한 논리인데 국회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한 거를 원상복구시키는 것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휘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한동훈 장관이 욕 나올 뻔했어. 네, 아유, 정말. 요런 거 전문가잖아요. 요런 거 우기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한 거를 그 입장을 계속 써먹고 있는 건데 기사에 보면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는 개별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일 뿐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는 무관하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재직 시절에도 법무부가 형식 논리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라는 비판이 일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왜 이러냐?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가 거절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패싱을 하고 어떻게 한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팀을 인사도 법무부가 냈잖아 일방적으로. 그렇죠. 직할 통치. 그렇지. 네. 직할 통치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까지 안 나올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뭐 그래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됐다 쳐.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친문계를 임명을 했다고 그렇게 욕을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창소는 뭐야 그러면은? 그 친윤계네? 아 그럼요. 어? 네. 윤곽은 한가원. 네. 그래 그거 나쁘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나쁜 거는 제일 빨리 제일 잘 배우는데. 자기들이 그런 논리로 그러면 어떻게 배운 것도 아니고 원래 알고 있던 거죠. 그래 원래 알고 있다. 그래 원래 맞다. 그 말이 맞다. 알죠. 그 말이 맞소. 이제 사설을 볼 건데 한결의 사설 보여주세요. 한결의 사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총장 패싱, 항의 사표. 이럴 거면 차라리 용산 지휘받아라. 네. 그러니까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총장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용산과 직거래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건 검찰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자해행위와 가깝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게 해준다. 이렇게 한겨레는 사설에서 적고 있고요. 사표를 낸 검사는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에 따라 구성된 명품백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인데 이 총장이 수사팀에 성역 없이 수사라고 누차 강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창소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함께 검찰총장을 따돌리는 데 가담을 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친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은 못할 망정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항의성 사표를 낸 우리 부부장 검사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대검 진상조사 소식을 듣고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라니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지난 정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남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충돌 문제가 있어서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건데 총장도 바뀌고 정권도 바뀐 지금 전 정권 때 내려진 조치를 총장 패싱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총장 말대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 이원석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수사지휘부가 교체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핵심 친윤으로 분리되는 이창소 지검장에서부터 차장과 부장, 수사 검사들까지 모두 한통속이 돼 검찰총장을 따돌렸다. 과거 검찰 내부 갈등은 주로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의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이 먼저 원칙을 허물고 정권과 내통에 성역 있는
조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다. 검찰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럴 거면 검찰은 앞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수사 지휘를 받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막 들끓고 얼마 전에 뭐 그거 있잖아. 탄핵 4명 한다 그래가지고 막 검찰이 막 위에 검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평검사까지.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입 싹 닫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적 분노다 이렇게 돼 있다. 선택적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아일보 사설도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 4년째 배제.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게요.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게 네? 법무부가 총장의 지휘권 보건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총장이 2차례 이미 바뀌어갖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졌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파장이 큰 이 사건을 검찰 수장이 지휘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총장 패싱 사태가 벌어진 것 역시 이런 총장의 손발을 묻는 파행적 구조가 방치된 탓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라는 총장의 방침 어기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바람에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특혜 조사라는 논란만 추가로 떠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줘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총장의 보건 요청까지 묵살하면서 수사지휘 배제를 고수를 계속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게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똑같이 한국일보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국일보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수사지휘권 요구를 묵살한 박성재 장관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휘권 배제의 원인이 해소된 지 오래인 만큼 서둘러 복원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영부인 지키기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참에 언제든 정쟁 소재로 사용도 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 법규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 보여주세요. 칼럼 제목이 검찰이 만든 기적의 논리. 강철원 엑설런스 랩장인데 엑설런스 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즘 뭐 희한한 직책이 있어. 엑설런스. 네, 뭐 엑설런스. 아이스크림 이름 같은데? 약간 SK 예전에 그 구조본 이름을 슈퍼 뭐라고 했었지? 그거 이름 짓는 거랑 비슷하다. 수펙스 추구. 수펙스 추구 수펙스 추구 모르겠어요. 뭔가 거기 그걸 하도 오래간만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검찰이 만든 기적의 논리가 제목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17대 대선 2주 앞둔 2007년에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걸로 발표가 되면은 재산 허위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서 대통령은 언감생심이고 감옥에 갈 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의 물적 증거보다는 다스가 이명박 당시 후보 것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것을 진술을 더 우선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증보다는. 진술한 사람이 없었다. 네, 라는 얘기를. 진술 자체를 안 하니까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진술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걸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MB 측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짓을 참이라고 발표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비꼬았다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당시 책임자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야. 그렇죠. 지난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수사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했는데 지금 11년 전 수사가 잘못된 걸로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때는 몰랐다라고 변명할 뿐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텐데 수사팀 가운데 누구도 그 흔한 유감 표시조차 안 했다. 오히려 이후에 검찰 요직을 꿰차면서 영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범죄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은 그 이유가 어찌됐든 부실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고 특히 다스처럼 뒤늦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팀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업자 이강길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대가 브로커인 조우영에게 2009년에서 2010년 10억 원을 전달을 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2015년 뒤늦게 조우영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을 했다. 언론이 조우영과 박영수 전 특검의 신분을 지적을 하면서
2011년 수사 때 조우영의 금품수 범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자 검찰은 희한한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공소장을 보면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범위를 기재를 했는데 당시 검찰의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비리와 관련한 것이라 조우영이 연루된 대장동 사업 관련 대주주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우영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수사 범위를 들이대면서 언론 보도까지 문제 삼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다 이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이상하다라든지 잘못됐다라든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켜보면 다스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오버랩된다. 검찰이 특혜 논란을 자초하면서 김 여사 뜻대로 조사한 걸 보니 무혐의 처분이 예정된 것 같다. 아마 장황하게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할 건데 한참 뒤에 결정적 증거로 수사 결과가 뒤집혀도 검찰 수사팀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만든 기적의 논리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뒤에 분명히 하고 뒤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는 그래.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2015년에는 밝혀져가지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왜 그때 수사 제대로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더니 그 김만배하고 내통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기소를 한 다음에 그 공소장에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결정한 수사 범위가 그래 그거는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만 봤지 부산저축은행에서 커미션 먹고 딴짓한 거는 우리가 범위가 아니었어. 네. 아니 그러면 별건 수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니네가 보도한 게 잘못된 거고 니네가 보도한 게 무슨 저기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그 전 대표지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의원 수사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별건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칼럼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네, 이춘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칼럼 이것도 사실 꼭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검찰의 무고한 죄인은 김 여사뿐인가 아침 햇발이라는 코너에 실린 이 칼럼이에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난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받은 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교수였다고 합니다. 청탁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받은 뒤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다. 이 통상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중하게 애도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방점은 통상 절차에 찍혀있는 입장문이다. 검찰이 늘 하던 대로 수사했다고 밝힌 것은 죽음의 원인이 검찰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수사팀에서 7개월 만에 무려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검찰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사를 받던 업체의 직원 한 명이 숨졌고 LH의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올 1월에는 LH 퇴사 뒤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회사가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하려고 담합했는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담합비리 수사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데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 쉬운 수사라고 합니다. 무리한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아니 어떻게 한 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4명이 이렇게 잇따라 숨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극단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검사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이 최소한 직접 유감을 나타냈고 민감한 사건이면 진상조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조용하다. 이 4명 숨진 사건에서도 그래서 검찰이 물어봤대요.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가? 수사검사 교체는 왜 안 했느냐? 감찰 계획은 있느냐? 그랬는데 답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수사 과정,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강압수사나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식이고
이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서는 사실 뭘 이게 과거처럼 어떤 뭔가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 원인을 조사할 그런 신용도 안 하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도리가 없다. 윤 대통령도 말했듯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결단나기 때문에 극단적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알잖아요. 기소를 그렇죠. 당하고 재판받고 그러는 과정에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나도 그 사람 인생은 결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장동 일당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언론인이 한국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1년여 전에 돈거래 사실이 드러나 30년 가까이 기자로서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 여파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일상을 겨우 되찾은 지난 4월 검찰은 1년 3개월 동안 묵혀둔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돈거래 대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줬다는 황당한 혐의를 들고 나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언론인들은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인들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무너진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전한다.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김민하 평론가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러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검찰은 10명의 억울한 사람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이를 데 없다. 그게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원석 총장이 법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공허한 말뿐인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오늘 그냥 신기록 써요. 9시 57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스픽스 전계한 대표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아니야. 신기록은 내가 어제 신기록을 1분 9시 57분까지 58분에 끝냈으니까 뭐, 김민하 평론가는 10시까지 해요. 뭐 신기록 써. 스트라이크 존도 아니고 오명을 남길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향신문을 보면은 공수처 차장 자리는 6개월째 비어 있는데 대통령실이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8면 보여주세요.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정리하고 갈랍니다.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이런 온갖 극우 성향이다. 공영방송 과거에 장악 시도했다. 그 다음에 무슨 돈을 돈을 허투루 썼다. 이거 법인카드. 이런 거 다 물어보는 날이다. 그런데 경향신문 1면 보여주세요. MBC 민영화 논의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과거에 이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사찰 등 수사 기록을 보면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내가 이진숙 당시 이 본부장한테 시켰다 가갖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지분 얘기 한번 해봐라고 시켰다. 근데 이제 와서는 민영화 얘기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비밀 지령은 아니고 민영화는 제 평소 지론이다. 김재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뻔한 거짓말을 지금 막 하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 보이는 거지. 따져야 되고 한겨레 오면 보여주세요. 아주 그 세계관이 이상한 사람이게 이진숙 후보자가 운영했던 유튜브를 보면은 5.18 단체는 이권 단체고 간첩스러운 장관이고 간첩스러운 장관과 국정원이 판치는 나라다. 이런 제목이 달린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 같이 출연하는 사람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던 인사였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표병관 씨인데 2006년에 뉴라이트 대구연합을 창립하고 이런 극우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다. 지금은 이 유튜브 채널 영상들 다 비공개 처리해놨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 그러니까 네. 떳떳하면 왜 비공개 처리하냐? 네, 이거 청문회에서 다 따져야 된다. 청문회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하는 건가요?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중요한 분이 참고인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 아니 나 질문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김성환 평론가 뭐 불러주면 나가지 뭐. 참고인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8면 보여주세요. 아, 경향신문 8면 아니고 한국일보 11면 보여주세요. 이건 네.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고. 한국일보 11면 보시면은 류예린 방심위원장 깜짝 연임. 위원 5명이 그냥 10시 넘었어. 10시 넘었으니까 천천히 네. 마무리해. 천천히. 문장구구했다. 류예린 방심위원장이 연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9명 중에 대통령 추천목 3명만 기습적으로 위촉한 뒤에 여권 대통령 추천목 위원 5명이 바로 회의를 열어서 문을 잠그고 유일인 방심위원장 연임을 결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방심위 직원들이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 회의 사실을 알고 회의실을 찾아가니까 위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진행한 후 류 위원장은 계단을 통해 방심위를 빠져나갔다. 전국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죄 졌냐? 죄 졌지 그러면. 죄를 졌죠.
그래서 아니 방심이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조직을 3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위촉해버리고 지금 야당도 없죠. 야당 추천위원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 유림 위원장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고 호선하고 그냥 박박 치고 그 위원장 다시 뽑힌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계단으로 막 이렇게 도망 내려가듯이 쫓겨간단 말이야. 혼내줍시다. 네, 혼내주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 카레부터 저 파리부터 어떻게 좀 파리가요? 네. 네. 내가 혼내주고 싶다. 파리도 같이 살아야죠. 네, 파리도 함께. 네, 파리도 함께하는 스콕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지금 이거 기록으로 남기 10시 1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니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우리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이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내일 제가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했다.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까지 넓혀놨기 때문에 마음껏 던지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